특수교육에서 어떤 현상학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알아보면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적 연구의 방법으로 일단 사용이 됐고요. 두 번째는 그 장애와 몸에 대한 어떤 존재론적 이해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데거의 어떤 그 해석학적 현상학과 메를로 뽕띠의 지각의 현상학을 통해서 몸과 장애에 대한 어떤 존재적인 이해를 하는 철학적 시도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관련돼서는 특히 중증장애아, 여기서 이제 중도중복 장애아 교육의 어떤 철학적 기초를 놓아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증 장애아 교육의 어떤 철학적 기초를 놓았던 논문 세 편을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중도중복 장애아 교육에 관한 논문 세 편인데요. 중부대학교 김혜리 교수님 논문 세 편입니다. 보면은 중도중복 장애아의 어떤 교과 교육의 방향성과 원리에 관한 현상학적 이해라는 논문 한 편, 문제행동 지원을 위한 행동주의와 메를로 뽕띠의 현상학과의 대화라는 논문 한 편, 그 다음에 대한교육과정으로서의 현상학적 오염 탐색이라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읽다 보니까 어떤 현상학적 글쓰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좋은 본보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현상학적 기술이나 환원 이런 방식을 잘 사용해서 중도중복 장애 교육의 어떤 본질을 잘 탐색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질적 연구를 쓸 때 보고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결정적으로 제가 그 순회학급에도 있었고 그 지체학교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정민학교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뇌성마비 주로 사지마비 아이들이었는데 교육을 하면서 항상 느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기 교수님께서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2014년 논문 중도 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대안 교육과정으로서 현상학적 모형 탐색이라는 논문을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제가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메를로 뽕띠 현상학은 다른 어떤 누구의 현상학 이론보다도 중도중복 장애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과정 탐색에 있어서 어떤 적용을 함에 있어서 필연적이고 당위성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도중복 장애 학생은 이성과 인지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위 말해 삐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 중에 감각 운동기에 속해 있으며 규준적 발달 단계에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험, 학습, 행동 양식에서도 두드러진 개별성과 독자성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체를 도구로 하여 외부 세계 및 대상을 인식하고 주관적 상대적 지식을 구성하며 신체적 접촉에 의한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비로소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자신의 생활 세계를 점차 확장해 나간다고 합니다. 또한 중도중복장애 학생은 부대끼고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의 세계에서 그들이 처해 있는 신체적 상태 및 시공간적 상황에 따라 역동적이고 변증법적으로 순환하는 주관적, 실천적, 잠재적 삶을 직접적으로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과정 모형을 메를로 뽕띠의 형사학적 이론을 통해서 제시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그 메를로 뽕띠의 주요 개념인 어떤 몸도식, 육화된 의식, 뭐 살, 미적 체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어떤 교육과정의 목표나 내용 방법 등을 이 개념을 통해서 탐색하고자 합니다. 이 논문이 저한테 사실은 굉장히 좀 와닿았던 건 제가 그 교직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그 지체학교였거든요. 그 지체학교 그 이후에 순회학급을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 지체학교나 순회학급 친구들 중에 중도중복장애 학생, 특히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 경직형 사지마비로 이렇게 많이 활동에 제약을 받고 누워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정민학교 같은 경우는 그 정민학교에서 근무할 때는 아이들이 사실 전부 뇌성마비, 사지마비형, 그러니까 뇌병문장애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교단에 서면은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아이들이 일단 움직이질 못하니까 저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들이 저에게 지금도 기억에 나요. 저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눈빛인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 앞에 섰을 때 이 아이들한테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런 고민들이 아이들과 생활해 나가고 교육 경력이 쌓이면서 아이들하고 그 어떤 교감을 느끼고 제가 제시한 교육 과정 어떤 교육적 조치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조금의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쾌감도 있었고, 아,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느낌을 가지고 이 논문을 읽었을 때, 굉장히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다 생각을 하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몸 도식의 개념을 알아보면요. 몸 도식이란 인간이 세계와 상호작용을 할 때 신체가 그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지각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고요. 신체와 세계가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구조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도식은 보통 저희가 쉐마 또는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개념이고요.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 피아노 연주자가 악보를 보고 즉흥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은 신체와 악보, 음의 구조가 결합되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 결과이다. 예, 신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고 그에 맞추어 스스로를 구조하며 그 과정에서 대상과 신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을 중도중복장애 학생에게 적용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학생의 신체가 세계를 지각하고 반응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중도중복장애 학생은 일반적인 인지학습 방법보다는 신체를 통해 세계와 관계 맺고 지각하는 능력이 중요한데요. 몸 도식은 이러한 학생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개념은 육화된 의식인데요. 육화된 의식은 의식이 신체를 매개로 하여 세계와 관계를 맺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의식과 신체는 분리된 것이 아니며 신체가 곧 의식의 근원적인 존재이다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또 체화된 인지, 체화된 의식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좀 더 알아보면 인간의 모든 인식과 행위는 신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생각한다는 의미는 신체를 통해 할 수 있다는 실천적 행위와 동등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육화된 의식은 신체가 직접적으로 세계와 접촉하고 그 경험을 통해 의식을 형성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을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에 조금 적용해 보면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경우에 어떤 그 이성적이고 인지적인 학습보다는 신체를 통해 세계를 지각하고 인식하는 과정이 교육에서 어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신체적 경험을 통해 주관적이고 잠재적인 지식이 형성되며 이를 통해 그들의 일상생활과 학습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앞에서 알아봤던 살 개념이 매우 중요했잖아요. 몸에서 살로의 이행인데 이 개념을 적용을 해보면 중도 중복장애 학생들은 주로 신체적 감각과 움직임을 통해 세계와 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세계를 경험하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체적 접촉이나 감각을 통해 이들이 어떤 사물 환경과 맺는 관계는 중도중복 학생들이 어떤 학습과 경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신체 활동이나 감각 자극을 넘어서 학생들이 신체를 통해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을 존중하고 그것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어떤 그러한 교육적 의도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학생이 신체 경험을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어떤 지각 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런 앞선
그 이해를 토대로 해서 어떤 사물, 자연, 뭐 타인과 어떤 공간, 시간과의 어떤 의미 있고 신뢰롭고 흥미 있는 관계의 어떤 경험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예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신체 위치나 움직임에 따라 사물을 여러 각도로 배치하고 여기서 나무 예를 들고 있는데 나무의 여러 측면 및 차원을 응시하고 만질 수 있도록 학생의 위치나 움직임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촉각을 주요 지각의 수단으로 가진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이라면 신체 접촉이나 살의 부대낌을 통해 사람과 관계하면서 눈맞춤을 하거나 소리를 발하는 활동을 통해 수행할 수도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 아울러 중도 중복 장애 학생의 주요 생활 장면에 있는 일상적인 사물이나 대상의 공간적 배열에 시시각각 변화를 주거나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여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생활세계와의 어떤 지속적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몸도식을 구조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구조화된 몸도식에 의해 다시 세계로 나가며 또 새로운 몸도식의 재구조화를 순환적으로 발생시키는 작용을 촉진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신체적 조망 개념이라는 메릴로 뽕띠의 개념을 들고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체적 조망점이란 대상을 지각하기 위해 시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신체의 위치와 시점, 그리고 이 시점의 이동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신체가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외부 공간에서 대상 및 세계와 관계하며 그것들을 지각할 때 결정되는 어떤 신체적 위치의 변화를 말하는 건데요. 이때 그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각각의 어떤 신체적 위치에서 보여지고 만져지고 들려지는 대상의 측면이나 가치가 어떠한지를 해명하고 이해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때 주의할 것은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대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움직이는 행동, 즉 어떤 인지적인 동기나 의도를 가지고 행동할 때만 지각 활동이 일어난다는 그런 편견을 해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설령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특정 공간 속에서 묵묵히 잠자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체적 위치와 조망점 속에서의 어떤 고유한 지각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미세한 신체의 움직임의 변화는 시점이나 조망점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중복장애 학생 역시 의식이 세계와 관계하기 이전에 이미 몸이 세계와 관계하고 있는 살을 가진 야생적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야생적 존재라나 이런 개념은 사실 메를로 뽕띠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야생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세계에서 고립된 존재가 될 수 없고 중도중복장애 학생 개별의 어떤 실존의 몸 도식은 끊임없이 세계를 지향하며 근원적으로 얽혀있는 상호 변증법적 관계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어렵긴 한데 요거는 그 멜로뽕띠의 어떤 그 살로의 이행 그 뒤에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개념화하고 공부를 하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걸 좀 알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와닿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엔 미적 체험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미적 체험을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했을 때 그 자신의 몸의 어떤 행동을 반응 양식으로 표출시키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데 그것이 어떤 중요한 교육이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그 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바람을 느낄 때 몸을 좌우로 흔드는 신체의 움직임, 음악이 흐를 때 새어나오는 나지막한 숨소리, 메트로놈 소리의 리듬에 맞춰 책상 위 연필을 두드리는 행동, 홀로 남겨져 있는 방 안에서 무작위로 낙서된 방바닥,
시끄러운 교실에서 구겨진 종이 등 이들 모두가 그 세계를 대상과 세계를 중도중복 장애 학생의 몸을 통해 요구 없이 투영하여 지각하고 동시에 다시 자신의 몸을 통해 그 세계를 나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렇다면 이러한 몸을 통한 예술적 반응 및 표현 양식을 단서로 하여 보다 다양하고 확장적인 반응 양식으로 지평을 넓혀야만 하는데, 즉 흘러나오는 완전한 음악이라는 대상을 1초의 짧은 숨소리로 숨소리만으로 자신만의 반응을 하는 몸도식, 자신만의 몸도식으로 반응하는 경우 이 숨소리의 길이를 연장시키거나 숨소리의 리듬이나 음조를 첨가하는 등 반응 양식의 변화와 확장을 도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굉장히 이렇게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사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좋은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사실 이런 글쓰기가 좀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김혜리 교수님의 이 논문에서의 어떤 중도중복장애 교육을 위한 철학적 단서를 저희가 잡을 수가 있는데요.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다시 한번 이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하나의 이론과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의미로 다가갈 수 없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지각 현상 자체를 먼저 개방적으로 진실하게 글쓰기로 담아내다 보면 분명히 중도중복장애 학생 몸의 행동에 보이지 않는 시면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실전에 관한 단서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메를로 뽕띠 이야기인데요. 반성을 거친 개념적인 언어를 통해 환원되지 않는 불투명한 존재에 침묵으로 접근해서 그 의미를 계시하면 수많은 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한 하나의 의미로 환원되지 못하는 침묵으로 인도된다. 이는 전통적인 이분법적 경계를 무너뜨리며 주체와 객체의 고정적이고 결정적인 이중성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지금까지 메릴로 뽕띠의 지각의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걸 중도중복장애와 교육과정에 적용시킨 김혜리 교수님의 논문을 한편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그 메릴로 뽕띠의 지각의 현상학은 사실 특수교육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고 또 그 내용들이 굉장히 확장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경과학과도 어떤 그 접점들이 제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후설의 어떤 그 현상학적 방법들 그리고 이후에 하이데거 이제 다음 편에서 알아볼 어떤 존재론에 기반한 해석학적 현상학과는 좀 다른 접근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통은 이제 그 사회과학이 공태에서 과학적인 방법을 도용해서 실증과학이 된 이후에 뭐 심리학, 인지학, 신경과학으로 발달하면서 사실 철학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신경과학과 철학의 어떤 만남이 신경철학인데 거기에서 어떤 체화주의와도 하나의 접점을 에, 가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불교 사상인 용수의 중관론과도 연계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제가 뒤에서 소개할 텐데 프란시스코 바렐라의 책이에요. 그 몸의 인지 과학이라는 책인데 저도 이 책을 한 읽었는데 정말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대충은 알겠는데 나중에 이 책이 그래도 메를로 뽕띠의 어떤 그 사상과 그 몸의 인지 과학과는 잘 접목시킨 책으로 꼭 한번은 정독을 할 필요가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보았던 것처럼 특수교육에서 이제 장애아동의 어떤 문제 행동을 어떤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이에 대한 어떤 대안 교육 과정의 어떤 모형을 만들기 위한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조금 더 알아보면요. 어, 그 신경과학의 발달과 그 신경 철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안에서의 어떤 체화주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면은 1980년대 이후에 신경과학은 급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뇌의 구조와 기능을 상세하게 연구하고요. 그 고도로
발전된 영상 기술, 그러니까 fMRI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공명 장치나 이걸 활용해서 그 뇌의 활동을 시각화했고 그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뭐 의식이나 인지 정서와 같은 복잡한 정신 과정을 이해하는 데 크게 그러한 지식을 넓히는 데 크게 향상이 되어서 그 신경과학이 발달하잖아요. 그 이후에 뭐 신경철학, 신경윤리, 신경미학, 신경교육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이 신경, 뉴로라는 접두화를 사용하면서 학문적인 관심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또 신경과학은 인간의 어떤 신경계를 연구하면서 뇌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그런 걸 또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이 발달했고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신경과학에 대한 그 학문적인 특히 인식론 쪽에서는 대세인 것 같긴 해요. 이러한 신경과학 발달에 그 기폭제가 됐고 큰 영향을 줬던 인물이 제럴드 에델만이라는 사람이고요. 특히 몸과 마음의 세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거기서 보면은 에델만은 신경 다윈주의 이론을 주창하고 있는데요. 어, 그는 그 뇌가 하나의 고정된 구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진화하는 동적인 시스템임을 강조합니다. 에델만에 따르면 뇌의 기능은 진화적 선택에 의해서 형성된 신경회로들을 통해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어떤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식이 신경회로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의식이 단순한 뇌 활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경험과 학습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뇌 활동 속에서 형성되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뇌 구조와 기능을 규명하는 신경과학의 어떤 최신 연구를 철학적 문제에 적용하게 되는데 그 전통적으로 철학에서 해왔던 논의들, 뭐 의식이나 자유의지, 자아 같은 주제들을 이 신경과학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분석하죠. 그래서 어떤 전통 철학에서 보여줬던 인식론이나 존재론적인 문제들이 신경철학의 관점에서 사실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신경철학은 신경과학과 철학의 어떤 융합된 학문으로 등장했고요. 특히 이제 마음과 뇌의 관계에 대해서 깊은 논의로 발전을 했습니다. 신경철학 분야에서 유명한 학자가 패트리사 처칠랜드인데요. 처칠랜드는 부부예요. 그래서 폴 처칠랜드하고 패트리샤 처칠랜드인데, 그 부인이 패트리샤 처칠랜드가 조금 더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과학과 철학 이런 책들도 쓴 것 같고요. 이분들이 주장한 게 제거적 유물론이에요. 그 제거적 유물론이 뭐냐면 의식이나 감정과 같은 전통적인 심리학적 개념들이 뇌의 신경활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으로 인해서 기존의 어떤 심리학적 전통 심리학과 통속 심리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통속 심리학에서 이야기했던 정서나 인지나 이런 개념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감각질과 같은 주관적인 경험조차도 충분히 발달된 신경과학적 설명을 통해서 불필요한 개념으로 전락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신현상은 결국 뇌의 물리적 상태와 활동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제거적 유물론이고요. 신경철학의 대부분들이 이걸 바탕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감각질 문제는 철학이나 과학에서도 오랜 그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사실 신경과학적 설명만으로는 온전히 이러한 주관적 경험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감각질이 뭐냐면 그 사실 우리가 처음에 그 같은 노을을 보고도 서로 빨간색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빨간색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 감각질은 우리가 빨간색을 볼 때 느끼는 고유한 빨간 느낌처럼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경험을 말하는 거고요. 신경과학은 특정 활동과 이러한 경험 사이에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특정 뇌의 활동이 왜 그런 감각질을 동반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이론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경 철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에 하나 접근이 바로 체화주의예요. 그러니까 체화주의는 의식과 인지가 단순히 뇌에서 일어난 현상만이 아니라 신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는 이론이고요. 신경 철학이 뇌 중심주의적인 접근에 초점을 맞춘다면 체화주의는 신체 전체와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역할입니다. 메르르 뽕띠의 지각의 현상학을 어떻게 신경 철학과 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메를르 뽕트의 지각의 현상은 어떤 체화주의의 어떤 철학적 뿌리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를르 뽕띠가 우리의 모든 지각의 경험이 신체를 통해서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는 어떤 인간의 의식이 단순한 뇌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신체적 경험을 통해서 세계와 관계 맺는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어요, 의식이. 그래서 이 또 체화주의도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의식을 뇌, 신체, 환경의 어떤 통합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이론 다 어떤 의식과 감각질의 문제를 보다 폭넓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접근을 토대를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공부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요즘에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신경과학, 뭐 신경철학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앞에 실증주의에서 조금 더 제가 깊게 다루어 볼 생각인데요. 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중에 좀 읽었으면 하는 책들이 이 세 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그 불교 사상과 관련된 용수의 중권 사상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몸의 인지과학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프란시스코 바렐라의 세 분이 지은 거고요. 아마 음, 바- 내용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책들을 다 읽고 이 책을 읽어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나머지 분들은 바렐라의 제자 같아요. 프란시스코 바렐라 이분이 이쪽 몸의 인지과학 쪽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인 것 같고요.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뇌과학에 좀 관심이 있는 부분들은 그 제레르드 엘델만의 어떤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는 책이에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신경과학 철학이라는 그 이영의 교수님 책이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 체화주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부제가 뇌중심주의에서 체화주의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아까 뇌중심주의는 그 처칠랜드가 주로 뇌중심주의를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어떤 체화주의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책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그래도 그 반복적으로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라고 그래도 이렇게 감은 잡을 수 있는 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그 신경과학, 실증과학적인 어떤 신경과학, 인지과학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현상학적인 메릴로 뽕띠의 어떤 철학적 현상학적인 어떤 그 이게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이 책들을 통해서 조금 더 사유의 깊이 그 내용들을 깊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립니다.